안녕하세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문화예술 노동자를 위해서 뇌심 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예방 방안도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심 혈관계 질환 사례부터 살펴볼게요.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많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택배 노동이 많아지면서 이제 주당 노동 시간이 뭐 71시간에 달한다거나 점심시간은 거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젊은 노동자들도 이제 과로사로 계속 사망을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택배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는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송가에서 이제 서른이지만이라는 드라마를 찍는 과정에서 폭염에 5일 동안 74시간 근무를 하다가 심장마비에 걸린 카메라 담당 스태프도 있었고요. 여기 밑에 아는 와이프라는 드라마의 경우도 매일매일의 노동시간이 22시간, 19시간, 21시간 이런 식으로 아주 말도 안 되는 촬영 일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최고의 이혼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산별협약이나 근로기준법을 어긴 채로 29시간 30분 밤샘 근무를 했던 또 황후의 품격, 이런 드라마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뇌심형계 질환은 이제 아주 노인에게나 발생을 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고, 아주 예외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요한 사망 원인을 봤을 때는 매년에 걸쳐서 각종 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란색과 초록색 두 개, 오늘의 주제인데, 뇌심혈관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에서 심장질환, 요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는 뭐 암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환들을 예방하고 일하면서도 어떻게 이 질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위험인자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는 나이나 성, 뭐 유전적 요인들이 있겠고,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이나 흡연, 당뇨, 뭐 심방세동, 그리고 폐경후 호르몬 치료, 뭐 식이와 영양, 비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잠재적으로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로는 뭐 음주, 약물 남용, 뭐 염증,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요인들이 주된 요인일 테고, 작업 관련해서는 이제 물리화학적 요인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된다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온도 변화가 심한 것들도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겠고요.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는 과로나 교대제, 야간 근무, 높은 노동 강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초질환, 뭐 과거력이나 가족력, 생활습관 요인 이런 것들에 더해서 작업 관련 촉발 요인이 같이 벌어졌을 때는 이제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이 발현이 될 수가 있고,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혈관과 심장 질환 두 질환을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뇌졸중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뇌졸중은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뇌출혈은 피가 터져서 피가 철철 나는 것이고,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혈액 흐름을 막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뇌가 죽게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뇌출혈은 뇌내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 뇌출혈이 이제 뇌 내에 발생했을 때는 CT에서 하얗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피는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들이 흰색으로 보여서 CT상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뇌실질 안에서 이렇게 출혈이 생긴 경우는 CT로 찍었을 때 하얗게 보이는 것이고, 지주막하 출혈, 뇌동류 파열에 의한 출혈 같은 경우는 뇌 내는 아니고 바깥쪽에 있는 뇌 동맥류가 있고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되는 상황에서 피가 고이는데 이 바깥쪽으로 고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혈관들이 이렇게 있고 뇌 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이죠. 뇌경색의 경우는 혈관이 막힌 상태입니다. 혈전성인 경우는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큰 뇌혈관이 막힌 경우고, 색전성 뇌경색은 심장이나 경동맥에 생긴 혈전이 뇌혈관을 막은 경우, 또 열광성은 좀 작은 혈관들이 막은 경우입니다. 뇌경색은 거뭇게 나옵니다.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순환이 되지 않아서 아까 뇌출혈과는 좀 다른 색깔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더 이상 혈관이 가지 않으면,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 여기가 관장하고 있던, 이 혈관이 관장하고 있던 뇌가 이렇게 다 썩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발생했을 때는 이 막힌 혈관은 얼마나 빨리 뚫어주느냐가 아주 골든타임으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혈전성 뇌경색은 동맥경화로 뇌혈관 자체가, 큰 혈관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고요. 색전성 뇌경색은 심장이나 경동맥에 생긴 혈전, 피딱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쭉 위로 올라와서 어딘가에 와서 막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열광성은 작은 혈관들이 막힌 상황들입니다. 뇌경색 발생 기전은 이렇게 심장에서부터 뇌혈관으로 쭉 뻗고 있는데, 혈압이 높아지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혈관에 있던 혈전, 피딱지들이 떨어져 나와서 여기 뇌혈관으로 가지를 치고 있는 어느 한 부분을 맞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뇌경색이 발생을 하고, 그 혈관이 관장하고 있던 뇌 조직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대뇌 쪽을 관장하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우측 대뇌는 공간 인식 기능을 하고 좌측 대뇌는 언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손해는 몸의 균형이나 운동 조절 중추이기 때문에 손해 쪽이 막히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증상으로도 어느 부위가 막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중내 같은 경우는 호흡이나 혈압, 심장박동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 이쪽이 막히게 되면 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앞서 막힌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고, 전체적으로는 편마비, 그리고 뭐 언어장애, 의식장애, 어떤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이 발생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구나라고 의심을 하고 응급실에 빨리 방문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뇌출혈과 뇌경색에 대해서 차례차례 살펴봤었는데, 뇌출혈은 기본적으로는 고혈압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기 때문에 그 높은 혈압으로 뇌혈관 약해진 부분들이 뭐 출혈이 생기는 것이고요. 아니면 동정맥에 기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터져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뇌출혈은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이고, 그 출혈 부위에 혈액이 고여 있으면은 어, 뇌를 눌러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수술을 통해서 출혈 부위를 막고 피를 빼내는 것들이 치료 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은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항혈소판 제제 등을 통해서 혈관을 뚫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신경과에서 약물 치료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치료 방법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증상이나 재발 위험, 재발 방지하기 위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같고요. 재발 촉진 위험 인자도 고혈압, 당뇨, 심장병, 그리고 과음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같습니다. 뇌혈관들을 살펴봤고요. 심혈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근육 덩어리이고 이 근육 덩어리에 이제 관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서 온몸에 있는 혈액들을 펌프질 하면서 온몸으로 쏘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다시 받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 자체가 이제 혈관 길이 있어서 온몸에 피를 전달해 주긴 하지만 여기 심장 자체에 혈액 공급을 해주는 동맥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맥들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왕관 모양이라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상동맥 부위에 부분 협착, 일부가 막히는 경우를 협심증이라고 부르고요. 완전히 협착돼서 피가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경우를 심근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심근경색까지 되면은 심장 근육이 바로 괴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왕관 모양의 혈관이고요. 협심증은 좁아져서 적절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흉통이 발생하는 것이고, 심근경색은 완전히 막혀서 그 혈관이 지배하던 근육이 죽어버리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죽상경화증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막히게 되다가 완전히 막히게 되면 이렇게 혈관이 더 이상 피계 이동이 없는 상태까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 다 포괄 해가지고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협심증이 초기 단계라고 하면 이게 더 진행이 돼서 완전히 막히게 되고 여기 죽상경화반이나 뭐 혈관 같은 것들이 막혀서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심근경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기의 고지혈증 정도가 있다가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지혈증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심근경색의 유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상경화증이라는 게 어떻든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동맥혈관에 기름찌꺼기, 콜레스테롤이 끼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내부에 내경이 좀 좁아진 상황들 이것 때문에 혈류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만이나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가 이런 죽상경화증의 위험 인자들이고요. 우리가 뭐 흔히 뇌심혈관 질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다 이제 죽상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입니다. 특히 보셔야 될 것은 남성 같은 경우는 45세가 넘으면 여성은 55세가 넘으면 이거 자체가 나이 자체가 죽상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라서 남성은 여성보다 10살 정도 더 빠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관리가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심근경색 아주 심한 경우는 20분 이상 지속이 되고 또 꼭 심장 부위만 아픈 것들이 아니고 방사통이라고 해서 여기 심장 부위 말고도 주변에 다른 쪽이 아프기도 하고 아예 오른쪽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복부가 아프기도 하고 등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꼭 왼쪽 심장이 아플 때만 심근경색이라고 볼 수는 없고 20분이 지나도록 좀 완화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심근경색이 아닌가 의심을 해서 병원에 빨리 방문하는 것들이 방법일 겁니다. 협심증 초기에는 한 2분에서 10분 정도 지속이 되는 반면에 심근경색은 20분 이상 지속적이고 강한 흉부의 통증이 있겠고요. 협심증은 좀 콕콕 찌르는 정도라고 하면 심근경색은 거의 실신에 이르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러운 증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질환들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요인들은 아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작업 관련 요인들은 아주 세부적으로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적 요인들이 있어서 심장 근육이나 뇌혈관 쪽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수건강진단이라고 별도의 건강검진으로 심전도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물리적 요인은 소음, 시끄러운 소리도 내시경의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 너무 더운 곳에, 너무 추운 곳에 일해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업무량이나 업무의 자율성, 업무량이 너무 높아지면 문제가 되겠고, 자율성이 떨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교대 근무나 야간 작업, 운전 작업 자체도 내시경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나 갑작스러운 육체 활동도 작업 관련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평소에 생활 습관을 잘 들이면 건강 상태가 유지가 될 테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질병이 발생할 수 있겠죠. 평소에 생활 습관들을 잘 지키는 것들이 중요하겠고,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피로가 누적되거나, 만성 질환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질병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직업성 요인들이 트리거 역할을 하거나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상태로 가는 과정에서 개인 질환으로서 개인 습관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업무 관련 요인들을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의 영향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업무 관련성 판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업병과 작업 관련성 질환이라는 것들이 좀 구분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직업적 요인과 질병 발생 간의 관계가 명확한 경우는 직업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요인이 질병 발생의 한 요인이 되거나 질병 발생을 촉발시키는 경우를 좀 중간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것도 작업 관련성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장 안쪽은 직업병이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작업 관련성 질환으로 볼 수 있겠고, 뇌심혈관 질환은 뇌심혈관 질환 자체가 꼭 업무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뇌심혈관 질환은 직업병은 아니고 작업 관련성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여기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 자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병만이 아니고 다른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병의 경우도 그 질병의 악화, 유발 이런 것들이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질병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상병 외에도 인정은 될 수 있겠고요. 그 원인으로는 이제 3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첫 번째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생리적 변화가 있는 경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발병 전 단기간 동안의 업무가 증가한 경우. 세 번째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한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발 요인별로 보면은 뇌혈관과 심장질환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업무량이나 노동 강도가 증가하는 것들,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가 있거나 교대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주요한 유발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뇌심혈관 질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원칙을 보면 우리가 네가 담배 폈기 때문이야, 네가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야, 네가 뚱뚱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재해자 자체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고 업무에 기인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승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주의,
당사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원래 고혈압 당뇨가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 요인이 명확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 평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고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내심 질환이 산재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비만인 상태라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 요인이 있다고 하면 비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부담 요인으로만 산재 인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는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상황, 어떤 요인들이 그 질병을 일으킨 몇 퍼센트를 기여했냐, 이런 것들을 현재 상태에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뭐 50%냐, 51%냐, 49%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명백히 증명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내시병 질환이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법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 환경 요인, 증상 발생 전 24시간 안에 뭐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 뭐 경비 노동자의 경우는 주민과 다툼이 있었고 모욕적인 상황을 당했거나, 뭐 사무직에 계신 분들이 상사에게 모욕을 당했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그 발생 이후 24시간 이내에 뇌실명의 질환들이 발생을 하면 요 요인에 의해서 승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요인은 발병 전 일주일 이내가 그 전에 12주, 그러니까 일주를 뺀 나머지 11주겠죠. 그때보다 평균 30% 정도 증가를 하면, 그래서 뇌실명의 질환이 발생을 했다 하면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맹점은 평소에 8시간 일하다가 이제 그거에 30%가 돼서 업무 부담이 늘었구나라고 하면 승인이 되는데, 평소에 11시간 정도 일하던 사람이 최근 일주일 동안 12시간을 일했다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은 30% 증가한 것으로 보지 않아서 승인이 안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이 아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편리해서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업무 시간만이 아니고 업무 강도나 책임, 업무 환경,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업무 시간 평가 시에는 만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야간 근무 때는 30% 가중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요인인 경우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좀 과중한 업무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승인이 됩니다. 발병 4주 동안의 업무 시간이 일주 64시간을 초과하거나 12주 동안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관련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 정도가 판단이 되면 사실 다른 요인들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승인되는 게 기본이고요. 60시간까지 아니고 52시간 정도이다 하면은 여기 우측에 있는 7가지 가중 요인들이 있는 경우는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승인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들, 우리 문화예술인 노동자들은 근무 일정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 교대제, 아주 전통적인 교대제 방식이 아니더라도 밤샘 근무를 많이 하거나 이런 경우도 적용이 되겠죠. 휴일이 부족한 업무, 휴일 없이 마감에 맞춰가지고 쭉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업무 부담으로 가중 요인으로 할 수 있겠고요. 야외에서 촬영하는 경우는 한랭이나 온도 변화가 좀 심할 수 있겠고, 육체적 업무 강도가 높을 경우, 또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이런 것들까지도 가중 업무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게 되겠고요. 만성적 과중한 업무 요인도 업무 시간뿐만이 아니고 업무 강도나 정신적 긴장까지 다 포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내시경의 질환을 판단하고 있고,
우리 문화예술 노동자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런 질환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발생을 했다면 산재 인정을 받고 제대로 요양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뇌심 질환은 승인이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자는 한 해에 1167명 정도 2020년 기준으로 이 정도 되고 뇌심 한번 발생하면은 사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절반가량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심으로 매년 460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하고 어, 이런 과로가 계속 이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겠지만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산재 승인율이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꼭 산재 신청을 해서 인정받고 요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뇌시민 질환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는데요. 개인적 예방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각 관련된 요인들도 예방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뇌심 질환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산재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일터에서 뇌심형의 질환을 유발하는 악화 요인을 찾고 다 같이 개선하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옆에 동료까지 뇌심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